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론화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또 국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납북 피해 문제에 대한 외국인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시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arking the 7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oday's seminar offers a chance to hear insights from international experts and share ideas on how we can cooperate more closely at the global level. 자, 그럼 지금부터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실, 김건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제2차 국제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ow let us begin the second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and co-hosted by the offi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ung-gi Kim and Kon Kim. 다음은 오늘 학술 세미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hear the opening address by Chief Director Sung-hee Lee of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25 전쟁 납북 피해 75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회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주신 김남중 통일부 차관님, 제임스 희난 유엔 서울 사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제 세미나를 여야 협치로 공동 주최해 주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님,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실 이신화 교수님, 허만호 교수님과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성호 명예교수님, 마르코스 비니시우스 브라질 변호사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님, 특별히 시차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 K 승낙해 주신 뉴욕의 그레그 스칼라티 회장님, 일본의 다케모토 히로미츠 대표님, 리소라 대표님, 에이프릴 박 연구원님, 이수석 교수님, 이영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회에서는 작년에도 일본에서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피해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과 한국의 민간인 납치에 대해 정보 공유와 한일 공동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는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전시 납북자 문제,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국내적으로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상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의 배상과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시 납북 피해자들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김병기 의원님, 김건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법률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가족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들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전시 납북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위안이라도 보상의 권리라도 보장받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라도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쪼록 오늘 개최되는 이 국제 세미나가 깊이 있는 학술 세미나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국회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으로 북한에게 책임지도록 압박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자국민 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에도 그 기초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국제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이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김남중 차관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위한 축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hear congratulatory messages. First from Vice Minister Namjoon Kim of the 네. Ministry of Unification.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차관 김남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 남북 피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고심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6.25 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희 이사장님, 그리고 귀한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과 그리움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오신 전시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추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분열과 반목의 어두움에 납북자와 그 가족분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커져가는데 남쪽에 있는 가족 여러분들의 나이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의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하루빨리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여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대와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과 이별의 고통이 없도록 남북 간의 신뢰를 튼튼히 쌓아가고 인도적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더 큰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노력과 과거를 치유하는 노력을 함께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반도의 단단한 평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굳건한 평화의 한반도에서 모든 가족들이 온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중 차관님께서 축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UN 인권 서울 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hear from Mr. James Heenan, the representative of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 will speak in English, and the text is in your books.
Thank you for inviting the United Nations to speak here today. And let me first of all pay my respect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are present with us.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individuals by the DPRK is one of the grave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ternational crimes perpetrated by the countr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아니면 concluded 10 years ago that the systematic arrest or abduction, including of persons of other countries, on a large scale as a matter of state policy, constituted crimes against humanity. On Monda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ll introduce in the Human Rights Council a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over the past decade. That report addresses the issue of enforced disappearance that we're discussing today. It's totally appropriate that this event takes place in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the presence of lawmakers. Al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aking place now and in the past in the DPRK, of all of them,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the most linked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country, has a special obligation to bring it to an end and to provide redress to victims. There is also an opportun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all these violations. It is on enforced disappearance of all these violations. On enforced disappearance that the ROK is the main interlocutor for the DPRK, because hundreds of thousands of ROK nationals are victims of the crime. The ROK, as Lee Seung-hee mentioned, has also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is preparing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topic today focuses on cooperation to address this long-standing tragedy, and this is welcome for a number of reasons. The first is that this is a very long-standing and chronic situation on which progress has largely focused on collecting information, undertaking legal analysis, and recently starting to address the rights of victims. It feels like addressing the cause of the violation, actions by the DPRK, has not advanced much. Something needs to be done. Second, enforced disappearance by the DPRK has taken place in different contexts, as we've heard. Kidnapped ROK civilians, both in war and outside, abductees from Japan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many of those under the Paradise on Earth program, and non-returned ROK prisoners of war. This has led to a large and active community of organisations, including KWAFU, dealing with these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There is a rich cooperation between these groups, and this can deepen. The third reason it's important to talk about this issue today is that we are experiencing a period of volatility in terms of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human rights activities. Globally, we se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government actors all facing constrained finances as well as pushback on some core areas of human rights. All this requires us to look at greater cooperation for all our human rights work, including on enforced disappear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United Nations is deeply involved with resolutions and reports address the issue of enforced disappearance. This is part of a broader focus of the system, the UN system, to prevent and punish enforced disappearances globally, including action by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Voluntary Disappearance, and the new independent institution on missing persons in Syria. One avenue for increased cooperation is to deepen analysis and links with these other contexts. For example, the members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Independent Institution on Missing Persons in Syria were selected this week. This group represents a broad cross-section of victims groups. On the criminal front, submission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ll continue, and possible actions on domestic jurisdiction need to be encouraged. As the central repository of information and evidence on violations and crimes in the DPRK, our office here in Seoul is ready to assist compliant judicial authorities should they wish to proceed. Thank you again for the invitation, and we look forward to the outcome of today's discussion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축사는 팸플릿에 보시면 네, 앞쪽에 또 이렇게 해석된 해석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유가 있으실 때 내용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래 참석하시기로 하셨다가 네, 좀 의정 활동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의 축사를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팸플릿에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건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입니다. 먼저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공동 주최를 해주신 김병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부모, 형제, 자식이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강제 납북된 지 벌써 75년이 됐습니다. 내일은 돌아오리라 믿으며 매일을 버텼던 납북자 가족들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반세기를 넘어 75해가 흘렀습니다. 전시납북은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깊은 상처이고 아직 아물지 않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전시납북자 가족회를 방문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대답 없는 이름을 수십 년간 가슴속에서 불러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후 올해 7월에 전시납북자 기억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시납북자 가족단체도 법정단체로 인정을 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 납북 피해 조사와 연구 그리고 기억화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시납북자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세미나가 납북 피해자와 남겨진 그 가족들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약속이 되고 또 희망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김건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나눠질 수많은 이야기들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기념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 앞쪽으로 모시고 네, 사진 촬영 진행해 보겠는데요. Now 한번- let's take group photo first. Please confront everybody. 하나, 둘, 셋. 활짝 미소 지으세요. 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고요. 이로써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Now this concludes the opening ceremony. 네, 바로 이어서 개회식을 마친 후 1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바로 세미나 1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Session will start right away. Please be seated. 네, 1세션을 맡아주신 사회자 이신화 교수님과 발제자 재성호 명예교수님 그리고 토론회는 오늘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해외에 계신 외국에 계신 전문가분들 연결할 예정입니다. Now,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Professor Shinhwa Lee of Korea University, former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presentation will be given by Professor Sang-ho Jae, emeritus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and former ambassador for human rights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네.
1세션의 주제는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문제의 성격과 국제 공론화의 당위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 2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세션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엔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하신 재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회는 줌으로 연결할 예정인데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겸 CEO이신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님이 참석해 주실 예정이고요. The discussion will feature Mr. Craig Scarlett, President and CEO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네. 그리고 모두 모이자 코아의 대표이시자 제일북송국제연구소 소장이신 리소라 소장님께서도 줌으로 연결을 해서 오늘 1세션 토론에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Joining as well is Ms. Sora Lee, representative of KOA, KOA,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on Repatriated Koreans on Zoom. 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이신화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도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북한 민간인 납치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쟁 중 약 9만 5천여 명이 납북되었고 전후에도 수천 명이 강제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생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 전체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북한 내의 인권 유린 문제,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이나 해외 노동자의 착취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납북자나 억류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할까요? 사실 오늘과 같은 자리는 원래라면 현직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주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지 1년도 넘은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 사회의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하여 좀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억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론과 국제사회 논의에서는 이 문제가 평화 공존이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수사 속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편한 진실을 덮어둔 채 당장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흐름이 인권과 비핵화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권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핵 위협을 외면한 공존은 허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권 성격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부차적 과제로 밀어내는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서로 다른 의제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를 분리하는 순간 한국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과 도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를 오랫동안 연구해야 한 학자로서 또 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잠시나마 활동한 사람으로서 제가 절감한 바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같은 것은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더욱 옥죄는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현실적 쌍둥이 가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납북자 문제는 가장 상징적인 사안입니다. 6.25 전쟁 중 약 9만 5천여 명, 전후에도 수천 명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는 세대를 넘어 고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국제 인권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첫째 세션,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문제의 성격과 국제 공론화의 당위성을 시작하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참석해 주신 김건 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신하 대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재성호 교수님, 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또 10시부터 또 외통회의가 있어서 올해 자리는 못합니다만은 이 세미나 정말 제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미나라서 말씀하신 논의하신 내용들 제가 잘 팔로우업을 해서 좋은 법안과 그다음에 좋은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건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성호 전 외교부 인권대사이고 중앙대 명예교수님이신 재성호 박사님의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재성호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위성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납북자, 전시, 전후, 납북 납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번엔 민간인 납치, 납치 피해자라는 용어를 이 원고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이 민간인 납치 문제는 75년의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고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다. 시간이 가면서 기억에서 자꾸 잊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사의 조난자가 되고 있다. 그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거론해야 되고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그 상대이기 때문에 이 어느 한 나라만이 해결하기에는 참 힘이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계속 어렵지만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민간인 납치할 때 그 개념은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에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납치해간 그 소행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잘 못한 그 생소한 용어로 전전납북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가지고 한 4, 5년 전에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더니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또 인용했더라고요. 전시 6.25 전쟁 전에도 납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2010년부터 17년 6월까지 6년 6개월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미 6.25 당시에 열 몇 개의 물론 지방까지 하면 70여 개 종류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명부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5,456명의 전시 납북자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를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6.25 직후에 혹은 전쟁 시기에 명부에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발발 전에 납치된 사건들이 신고가 되고 신고가 된 게 있었습니다. 363명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전납북이라고 했고 전시납북은 6.25 전쟁 발발 후 또 휴전이 성립되는 그 시기까지 납북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시 납북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456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납북은 기획 납북과 동원 납북으로 구별되는데 그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전후 납북이라고 하는 거는
6.25 전쟁이 이제 그 정전 성립에 의해서 일단은 휴지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5년에 5월 달에 최초의 전후납북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르서 우리나라 그 어민을 비롯해서 뭐 항공기 칼기도 납치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납북자 수는 3,835명인데 그 중에 북한이 그 상당수를 우리에게 돌려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516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전전, 전시, 전후를 얘기했는데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근데 외국인들은 그 일본의 경우에 한 17명 정도의 납북자가 납치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중에 5명은 그 2002년에 고이즈미와 김정일 간의 그 정상회담 결과 그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의 귀국을 불허해서 가족과 이제 결합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제3국인들 이 22명이 되는 있습니다. 레바논,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태리, 중국인 등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요새 북한 억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자. 그래서 이제 detainees held by North Korea 혹은 North Korean detainees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북한 억류자를 사실은 납북과 비슷한 측면에서 납치 피해의 결과고 북한 당국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전후 납북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우리 통일부나 통일연구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전시를 기준으로 하면 20세기의 그 사건인데 21세기까지 연결시켜서 전후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어색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이 전시든 전후든 북한이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 존재를 부인하는데 이 북한 억류자들은 북한이 인정을 하고 거론을 했어요. 선교사들의 이름도 내고 공개하고 인터뷰도 시키고 말이죠.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다 한결같이 조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 활동 혹은 그와 관련된 인도 지원 활동하다가 납치되고 북한에 끌려가서 억류된 케이스라서 그리고 21세기에 발생한 거라서 정부는 북한 억류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그런 설명한 적이 없는데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그래서 6명이 있어요. 3명은 이제 선교사군요. 그들에 대해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민간인 납치 문제가 갖는 성격이 뭔가? 첫째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납치 테러리즘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테러다, 이거 테러. 두 번째는 이제 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는 그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 결의에서 나오지만 북한 인권 결의 속에 포함되고 거기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죠. 유엔도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장소적으로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 아니다 이거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가하는 인권 침해, 그 북한 인권 문제야.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할 때는 북한이 가해자로서 일으킨 모든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혹은 외국인에 대하여 북한이 일으킨 것도 다 북한 인권 문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3국에서 외국인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을 끌고 간 것도 북한 인권 문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는요. 과거에 발생했죠. 75년 전도 있고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해결의 문제로 돼 있고 현재 진행형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법리를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범입니다. 계속범, continuing crime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유괴죄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즉시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엔에서는 민간인 납치를 강제 실종이라고 봅니다. Enforced Disappearance라는 그 틀 속에서 다루고 있고요. 있는데 이 강제 실종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사람을 체포, 강금 납치하거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게 하는 것. 이것이 강제 실종이다. 이렇게 그 정의되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 방지 협약 제2조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강제 실종은 말이죠. 납치해서 지금 어떻게 자기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고 실종된 것만 강제 실종이 아니라 그 후에 가해자가 그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 행방 또는 뭐 생사, 주소 이거를 확인해 주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도 강제 실종에 2차적인 가해인데 그것도 강제 실종의 정의 안에 포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강제 실종의 틀 안에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는 이 강제 실종이라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제7조에 보면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행위 태양의 하나가 강제 실종입니다. 그래서 강제 실종 은 결국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납치 피해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금 북한에 억류돼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신분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일본인에서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불법 억류하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그들에 대해 원상회복 혹은 석방과 송환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본국은 원소속국인 한국, 일본, 레바논의 이런 나라들은 그들의 송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그 해당 국가의 본분과 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납치 문제 국제 공론화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5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민간인 납치 문제는 사실은 가장 비극적입니다. 남북한 간의 인권 문제 또 인도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산가족과 대비되는 거 이산가족은 북한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한국에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자발적인 선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납치 피해는 납북 사건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끌려가고 가족과 의사소통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 인류의 양심에 관한 아주 충격적인 행위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북한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호 책임은 1차적으로 북한인데 안 하니까 그런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체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이거를 R2P라고 그러죠.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그러죠. 이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나 그래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토론도 하고 결의도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글로벌 이슈고 보호 책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공론화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라고 공론화하지 않고 그 공론화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어느 시기에 가서 잊어버려요. 또 피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동력이 꺼질 수 있거든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론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표현이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유엔 총회 와 인권이사의 국별 인권 결의안의 대상이죠. 이 납치 문제는 민간인 납치 문제는 물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 채택하는 그 자체가 공론화의 결과이기도 한데 이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금년 11월에 제3위원회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열리고 인권이사회는 3월 내지 4월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갖고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이슈화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이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국제 범죄입니다. 아까 우리 희난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인터내셔널 크라임이고 국제 재판소 법정에서 소추되고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 ICC 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국제사회가 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 처벌될 대상이라는 것은 그 억제 및 처벌에 인류가 국제사회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될 때까지 이슈화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당위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덧붙이면 북한이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이다 이거죠. 북한이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국제기구, 초국가적인 국회의원연맹, IPCNKR이라는 것도 있죠. 또 NGO들, 이분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고 싶어도 또 매번 이게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를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NGO가 나서줘야 되고 관련국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런 공론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가 한국 혼자서, 일본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공론화와 이슈화가 필요한데 이 국제 공론화는 결국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 뭐냐면 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를 한국과 북한, 남북한의 이슈로 일본과 북한의 양자 이슈로 접근하면 이게 북한을 자극하고 공격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또 인류의 양심 대 북한, 국제규범 대 북한의 위반행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공론화의 방향은요. 공론화의 방향은 아까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방향은 첫 번째로는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반인도 범죄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의 공본, 이렇게 그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 과거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인간적인 분노,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해결을 느끼게 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인류가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름대로 그 압박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국제 공론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직접 피해자인 요새 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국내 뭐 형사 사건도 그렇고 이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데 직접 피해자인 전시, 전후 납북자, 또 북한 억류자 등등 이런 분들과 그 가족, 그 피해자인 나 그 가족들이 공론화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관심국가 관련 국제기구 또 인권 옹호자 그룹들의 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서 시민사회의 그 관계자나 전문가의 증언도 국제 공론화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그 5월이었나요? 우리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이 스칼라트 우리 그 북한 인권위원회의 의장도 거기 참석해서 그 전문가적인 의견을 발표하신 것이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각 주에 제가 달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럴 때 북한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할 수 있다.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석방을 하라. 그 납치 피해 조속한 석방이죠. 원상회복.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 국제 공론화의 방향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은 당장 석방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납치 피해자 단체나 전문가들이 하나의 대안을 자꾸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제가 했는데 먼저 생사 여부와 함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식량 및 의약품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또 방북 상봉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9월에 일본에 갔더니 그 일본의 그 참의원 의원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발표하면서 뭐냐면 그분은 이제 이 자민당이 아니었습니다. 고이즈미가 2000년에 가서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데리고 온 것이 그 후에 후속적인 인도적인 그 해결을 얻어내고 달성해내는데 장애 요인이 됐다. 그때 그 사람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랬으면 일본의 가족들이 북한을 방북 상봉할 기회들이 생겨났을 거고 그것이 정례화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5명에게는 뭐 완전한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른 납치 피해자의 경우는 오히려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었는데 우리도 하여간 뭐 석방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3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석방을 이런 두 가지 목소리를 한쪽에는 NGO가 앞에서 내오고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민간인 납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거죠. 남북한 간에도 과거에 보면은 이 남북관계 사건에서 보면은 시인 사과 재발 방지 보장 박광자 씨 사건 2008년에 7월에 발생했잖아요. 북한이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보장을 하는데 이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되는데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전제는 시인이고 가능하면 또 사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제 공론화를 함에 있어서 그 방향은 북한이 시인하고 재발 방지 보장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공론화에 있어서 할 이야기들은 뭐냐?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이게 레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 배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또 여러 가지 그 만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말한 시인이라든가 사과도 사실은 배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레퍼레이션이라는 게 국가책임법에서 말하는 레퍼레이션이라는 그 배상의 개념은 일반 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06년에 2005년이죠. 12월에 유엔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인권법 피해자 구제 원칙이라고 제가 이제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 그 제11 원칙에 보면은 신속한 배상 또 그에 대한 정보의 접근 뭐 등등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공론화의 방향 또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공론화가 제가 이 사회적 대화라는 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 시민들 대상에서 좀 성향이 다양하잖아요. 뭐 보수, 진보, 중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회적 대화 때 제가 전문가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2년쯤 전에 부산에 가서도 하고 뭐 지방을 다니고 순회한 적이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이게 북한을 공격하는 거다, 자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논리를 갖고 자꾸 얘기하면서 지금은 인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북한 인권 얘기할 때가 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신뢰를 쌓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북한이 6개의 국제 인권조약의 그 당사국입니다. 그 북한도 가입하고 당사국인 약속한 국제 규범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선의의 비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올바른 그 정의 실현의 그 과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북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거나 민간인 납치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한다. 그래서 그런 자극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부끄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한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이 납치 피해는 뭐냐면은 75년, 76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6.25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53년 정전협정에서 그걸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냐면 납북자, 납치 이런 문제를 쓰지 않고 displaced civilians라고 해서 실향 3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전협정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대해서 계속해서 뭐 유엔군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잠깐 거론하고 넘어간 정도였고요. 나중에 유엔사와 북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60년대 초까지 거론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6년 6개월 활동하면서 그 백서를 정부에서 발간했잖아요. 그 백서를 사실 제가 진두지휘했어요. 그 조사관들이 해야 되는데 조사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전시 납북이 그 당시에 해결이 됐다면 상당히 대한민국이 건립이 된 이후에 이른 시기에 북한이 일으킨 중대한 그 인권 침해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해결을 했다면 그 후에 북한이 전후 납북이라든가 외국인 납치 문제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납치 피해 문제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해결을 늦춰서는 안 되고 또 여기에는 북한이 일차적 책임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또 냉전 시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연자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또 취업이라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또 해외 여행이나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를 또 가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 구제를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여야 간의 이 협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교수님. 북한 인권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북한 정권이 가해자로서 행한 모든 인권 유린 행위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강제 실종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성격 규정을 해주셨고요. 특히 그 전전 납북자 부분에 오늘 주의 환기를 시켜주신 거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론화가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53년 정전 협정 때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그 향후에 더 납북자나 억류자 문제를 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단순히 악마화시키는 것보다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끊임없이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로 아까 우리 제임스 희난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발행된 COI 리포트가 발행되고 그 발행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이제 6개의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조약을 맺었던,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변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제대로 팔로우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만났으면 굉장히 반가우셨었을 분들이신데 안타깝게 다 온라인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겸 CEO,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십니다. Greg, are you gonna talk in Korean or English? I'm gonna talk in Korean, yeah. Okay, nice meeting you. 이사장님께서 또 한국말도 하라고 그러셔갖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죠.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갑습니다. 그레그 스칼레트 우리 대표님부터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화 대사님, 최정화 대사님 반갑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납북자 얘기하면 분명히 국제협력이 합니다. 여야당 이슈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도야당 이슈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상당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해외에서 구속된 미국인들 석방시키느라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무실 있는 미국 동부에 있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에 있습니다. 새벽 4시 20분입니다. 네. 일단 6.25 전쟁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에 의한 한국인, 일본인 또 기타 국가 국민들의 납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는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정상화의 근본적 존재 조건입니다. 우선 납북 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 기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납북 작전의 높은 실패율 또는 인식된 조종 부족이 이전에 그러한 작전 담당했던 기관들을 정찰총국 RGB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의 억류 중인 기독교 목사들을 포함한 한국인 납북 피해자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South Korean missionaries being held in North Korea. 납북 사건 조사에 동일한 기관 또는 그 후속 기관이 관여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북한 측의 납치 사건 조사 주장의 신뢰성 평가 또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의 소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로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만 연도와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또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한 납북 관행이 중단된 대략적 시기와 중단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납치가 계속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방을 식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시행한 이념적 변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두 국가론 접근법, 통일 포기 선언, 김일성주의 경치가 납북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외국인을 납치하는 수단에 의존해 왔을까요? 질문하면 납치된 사람들이 미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39호실 등 기관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을 통해 북한 해외 정보 요원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해당 요원들의 신분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한국인과 외국인 납치는 무단 행동을 한 불량 요인이나 고립된 작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 제5위층에서 승인하고 감독한 의존적이고 국가가 주도한 지시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상위에는 직접 승인하고 동제한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작전 동제권은 조선노동당 중앙비서회 4개 핵심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 4개 부서는 대외 간첩 활동, 즉 한국과 외국에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밀 활동을 관리와 감독했습니다. 첫째, 일명 대외조사부 35호실로 알려져 있죠. 이 부서의 주요 역할은 해외 정보 수집과 침투 작전으로 잠재적 납치 대상자 식별과 표적화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외 연락부 있었죠. 이 부서는 일본의 조총련과 같은
친북 네트워크 조직을 포함해 북한의 해외 비밀 활동을 관리했습니다. 요원들에게 위장과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납치 음모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부서는 납치 피해자들이 엄격한 감시하에 생활하고 훈련하도록 지시받는 수많은 게스트하우스와 훈련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 작전부가 있습니다. 주로 납북 임무의 물리적 실행을 담당하고 이 부서는 외국 영토에서 납치 작전을 조직하고 수행해왔습니다. 납치팀, 납치 요원 파견과 피해자를 해상과 항공으로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일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총무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작전부는 납치와 테러 악명 높았으며 과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공렬이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 통일 전선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전과 남북 관계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 부서는 납치를 포함한 정권의 해외 작전을 지원하거나 용인하게 하는 해외 영향력 네트워크와 정치 조직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정책에 따라 통일 전선부는 해체되었습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기능을 대체할 부서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군 정찰정국은 한국, 일본, 홍콩에 침투하여 비밀작전을 수행할 군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해상 침투과 해상 납치에 대한 물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의 HRNK 북한인권위원회는 한 2주만 있으면 RGB 정찰 정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기관은 모두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했고 그의 사후에는 김정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정일 납치된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 도착했을 때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접 만났죠. 북한 정권이 납치된 사람들을 북한에 있는 동안 강제 고용, 관리, 감시하는 공식적인 관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납북 사건은 이전에 납치를 관리하던 4개 부서가 아닌 국가보위성 MSC, 국가보위성 요원들에 의해 실행되었지만 납치 정책의 배후에 있는 공식적인 지침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2009년 국방위원회 상하에 정찰정국이 신설되면서 작전국과 해외 조정국으로부터 다수의 기능을 흡수하는 주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휘체계는 군사화되었으나 최고 수준의
정치적 감독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5호실은 일본인과 한국인 납치 외에도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 제가 지금 있는 루마니아인 도이나 분가를 납치한 사건과 크로아티아, 북한에서 흐르바츠카가 하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속으로 수도 벨그라드보다 유고 정보기관 존재감이 약했던 지역이었죠. 거기서 진행된 납치 작전도 많이 이루어졌죠. 북한 요원들은 때로 납치 대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3세 요코타 메구미 같은 청소년까지 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의 납치 작전 능력은 표적 선정 능력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작전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정보 수집의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종종 북한으로 끌려가 언어 교육을 강요당하거나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북한 주민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민족적 순수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의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정보기관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곳에 내려진 훈련 장소에서 강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납북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증명은 이 관행의 비극적 증폭 효과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자칫한해 외국어 교사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인 한 명을 납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노예화된 강사 한 명만 얻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작전은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확대되어 그들 역시 자례로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노예 강사가 됩니다. 예전에 국가안전보위부로 알려주던 현재 국가보위선으로 명칭이 변경된 자체 훈련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김씨 일가 정권에 항상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납치 계획이, 납치 프로그램이 생산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어떤 정보 작성에서 15%에서 30%까지 실패율은 당연히 가정해야 합니다. 북한 정보기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패한 납치 사건들, 즉 납치 대상자가 익사하거나 자살로 이어진 사례들에 대해서는 비정부기관, 정부, 유엔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 비극적 이야기를 전할 생존자가 없기에 해당 정보는 영원히 묻혀버립니다. 단
군, 정부 통제하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들을 납북에 협력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관은 조선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는 RGB, 정보 작전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당 지침을 얼마나 저절히 따르는지에 따라 작전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35호실이 필요한 모든 시설을 세울 만큼 충분한 일본인을 납치했을까요? 또한 충분한 한국인을 납치했을까요? 정보기관들은 얼마나 잘 협력했을까요?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재교육을 받거나 단순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납치 구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북한 정권은 해군 특수부대원 같은 특수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이비 실이라 하죠. 예를 들어 그들은 일본용 해 22.2km 해상 경계선까지 항해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반 잠수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원들은 마지막 500m에서 1000m까지 헤엄쳐 갈 것입니다. 북한 정보 요원들이 작전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표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패가 아닌 정보 실패로 인해 표적을 놓치고 13세 청소년들을 노리게 됩니다. 실패율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따른 결과가 다릅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서는 성공률이 높은 기관이 보상받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몰락합니다. 북한이 2009년 정찰 종국을 창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년간 더 나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정찰 종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사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배치했는데 그중 한 명이 김영철이었습니다. 핵심 질문: 이 모든 기관 중 누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는가입니다. Greg, can you just wrap it up so that we can have another chance for the Sora rally? Yes, Madam Ambassador, I just wrapped it up. Thank you, ma'am. You can finish your concluding remark, please. Hey, how's my career? Still good? That was wonderful. So why don't you just wrap it up for one concluding remark so that I feel better? You know, 그다음 we work together, we fight together. 같이 갑시다. 네.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합국자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같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하셔도 좋을 만큼 아주 훌륭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5가지 종류의 어떤 납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서, 그다음에 특히 2009년 이후에 정찰 총국 신설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소라 모두 모이자 대표님이시자 제일북성국제연구소 소장님, 오랫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하셨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7분을 드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 년 전 탈북하여
저에게 4살 때부터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강요한 배경이었던 제 북성의 진실을 알기 위해 일본에 정착한 게 소라라고 합니다. 오늘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무겁고도 의미 있는 해에 6.25 전쟁 납북 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하시는 뜻깊은 국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게 되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든 주제이며 오늘은 특히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간 행사라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6.25 전쟁은 저희 북한 주민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가해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절감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6.25 전쟁에 북한군으로 참전한 이가 가족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과 6.25 전쟁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6.25 전쟁의 승리에 공헌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는 피해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도덕적 책임마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분단 80년간 오늘의 쏘고 빠지고 고집불능한 북한을 만든 데는 분명히 김씨 일족에게 공모했던 북한 주민들이 책임을 지습니다. 각자가 사회와 역사 앞에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할 때 분단 80년이 산재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하여 6.25 전쟁의 진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 인권 침해의 도미노 현상에서 6.25 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가 가지는 우위와 뼈저린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날로 확대되는 북한 인권 피해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반한 유익한 의견들을 많이 들음으로써 향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북한 인권 활동으로 아주 조금씩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난 세월이 북한 인권 투쟁에 비하면 그 성과는 너무 미미하고 미해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의 실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생후 18개월에 아버님께서 납치되시어 70년이 넘으신 오늘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령의 한계를 걸머지시고 전 세계 복사하고 다니시는 이성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활동의 현실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자아자찬이나 자칭한 점은 피해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며 이제까지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냉철한 고찰과 분석과 함께 획기적인 방법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이 근본적인 원인 및 기초와 기둥을 확고히 하려야 합니다. 오늘날 북한 인권 침해의 수법이 말로 험난해지고 번성하는 것에 오직 북한 김씨 일당의 탓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첫 인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그 해결을 끝까지 이뤄냈다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을 비롯한 북한 인권 피해자분들께서 긴 세월을 지옥과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 장소를, 미팅 장소를 좀 잘못 선정해가지고요.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북한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표현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없이 더럽고 선량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자신이라면, 자신이 가족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6.25 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전 세계 공조를 이끌어내며 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끝까지 해결하였다면 그리하여 그때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는 인권이 최우선되고 인권윤리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히 북한에 배워주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분단 80년이 지나고 6.25 전쟁 민간인 납치 사건이 미해결로 75주년이 지나 오늘까지 어쩔 수 없었다고 노력을 했는데 하면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의 해결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 납치 사건은 북한 인권 침해의 도미노 현상의 첫 도미노였고 그러기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첫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6.25 전쟁 민간인 납치 사건이 갖는 중요하고도 크나큰 역사적 의미이고 오늘의 행사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아젠다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전체에 대한 전략 전술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공조입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6.25 전쟁 민간인 납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도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강한 의지와 각오가 없다면 우리들의 국제협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의 도미노 현상의 방치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이 의무, 즉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겸허한 헌법 준수를 국가가 보여줄 때 국민은 자신이 국가를 사랑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보호를 책임성 있게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정당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분당 80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 도미노 현상을 막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절대 무소의 안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인권 범죄의 성전으로 답하며 분당 80년에 이 성전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납치, 총살, 면자제 등 수많은 방법으로 소중한 인명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쟁 선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년 전 9월 20일 대한민국 국민을 서해 공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울 것이 선전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알과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입니까? 우리 소중한 가족을 납치하고 죽이고 이 또한 전쟁입니다. 분당 80년 북한 인권 범죄의 다양성과 악랄성은 나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북한 인권 범죄에 제기된 구조를 마련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대한민국의 민간인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80년이 긴 세월에 걸쳐 증오의 실현에 대한 막중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으로 고소리를 해결해 나갑니다. 북한은 그 자체 모순으로 언젠가는 멸망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저희 단체는 3년 전부터 6.25 전쟁 납치 문제를 알게 된 후부터 이에 관련한 북한 내에서의 정보의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고려하지 말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1세기 양심과 정의에 대한 책임을 믿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에 천군과 같은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무게감을 깊이 새기고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의 피해자분들은 자신이 고귀한 인생을 바쳐 북한의 악마들의 재행을 세상에 분노하며 피해 방지에 기여하시는 위험들이십니다. 제들이 존중하는 예가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소중히 하지 않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들이 활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형상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찾아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빠르고 바른 정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침묵과 방관도 저희들의 활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김정은에게 만면의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애교 질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의 범죄자들과 그 주동자들까지를 정당화하고 분당 80년 동안의 북한 인권 범죄 피해자들을 모욕한 위험하고 사악한 행위며 명백한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라고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나 하렌트의 사유하지 않는 악의 악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재발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지성들이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납치, 강제실종, 이산가족의 생사하기, 이 무서운 단어에 익숙되는 것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단 80년 6.25 전쟁 75주년 되는 올해에 북한 이산가족의 생사하기를 위한 소신교환 정상화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저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소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우리는 이러한 신성 불가침을 80년 동안이나 침해당했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협력하여 이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K문화, K푸드의 파워를 K북한 인권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김씨 일당들은 자신들이 목적 추구에 필사적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사적입니까? 그리고 북한이 반인도 문제 피해자가 당신이 가족이라면 당신은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탈북할 때 목숨을 유지할 만한 밥을 정당한 방법으로 먹는 것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것, 마약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북한에 있는 저희 남편과 형제가 단 하루라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의 액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피해 해결의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소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탈북하셨고 남편과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또 75년이 지난 오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우리한테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성호 교수님께 네. 1분만 주시면 된다고 네. 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시고 그래도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코멘트를 받을까요? 네, 네. 그러시죠. 저기 일일이 질문에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그레그 스칼라투 그 회장께서는 북한의 납치 실행 기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 기관들이 작전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또 훈련하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최고 지도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때로는 만나주기도 하는 이 정권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그 범죄 행위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어 왔다. 또 그 북한의 그 국가 목표를 위해서 이런 작태를 벌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뭐냐면 그 리소라 대표께서는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실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 또 이 같은 반인도 문제 해결에서 국제 협력 캠페인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단순히 그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전포고하듯이 나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북한 인권 운동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오늘 이 국제 공론화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보완적인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0여 분 늦게 시작은 했지만 되도록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이 말씀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네.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납북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치계나 학계에서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납북 피해자의 민세 가족으로서는 그 외부적인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실제 6.25 사변으로 인하여 지금 수많은 그 납북 피해자들이 자기의 그 부모의 그 유골이라든지 소재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가다듬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국제사회와 공조를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동포들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저희 6.25 사변 이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저희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었어요. 부모나 이런
지도자들이 납치되었으면은 성인의 그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국내적인 면에서 보강이 돼서 해주시고 나가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여러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 더 이상 북한의 이 인권 유린에 대한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납치 문제는 이념이나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왕왕 보게 되면은 어떤 이념이나 정당의 이익과 관계되는 같은 인상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또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바쁘신데도 아까 통일부 차관님도 오셨었고 또 지금 차덕칠 통일부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잘 소화하셔서 정보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외국인 입장에서 본 이제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사건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 못하신 분들은 또 그때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e will have 10 minutes break.